보합세가 얼마나 갈까요? 지금 지역마다 보합인 곳도 있고 오르는 곳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보합세가 어디냐에 대한 기준이 사실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강남 쪽은 뭐 일부 단지가 뭐 신고가를 찍지만 신고가를 찍는 게 대세라고 말하기는 전혀 안 되는 분위기고요. 보합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짧으면 한 2달 정도 더 가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면 뭐 연말 정도까지. 그러니까 현재 정책으로만 그냥 간다면 아마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정책이 더 나올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가진 않을 겁니다. 현재 그 정부의 인사들을 봤을 때 정책을 좀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그 정부 정책은 아마 이제 공급 대책도 있지만 일부 세금을 뭐 원상복구라는 명분으로 조금 올리는 걸로 가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약간의 공포감을 좀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진 않을 것이다. 지금 현금이 조금 있는데 얼어버린 부동산 시장이기도 하고 너무 크게 올라버렸기 때문에 부모님 집과 가까운 성동구 쪽을 매수하고 싶은데 연말로 미뤄야 될까요?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많이 오른 급등한 동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3구는 원래 대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토호제도 있어가지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뭐 오른 것도 있지만 좀 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제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뭐 딱히 받은 게 많이 없어가지고 좀 덜 빠지기도 하고 뭐 안 빠진 곳들도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강남 3구보다 대출 규제가 덜 했고 또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갔던 뭐 마포나 뭐 성동 이런 곳들은 물론 뭐 모든 단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단지별로 조금 뭐 조정을 일부 받은 것도 있고 뭐 금매 나와서 바로 없어지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대출 규제 나온 지가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고요. 한 달 동안에 뭐 공포감이 들 정도의 그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뭐 충격적인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던지게 되는 정책을 한 건 아니고 못 사게 한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나도 뭐 안 판다 이러면서 지금 약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싸게 매물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싸게 매물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면은 떨어지면 사야 되나요? 라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사야 되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떨어질까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대로 놔두면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호가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는 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걸 바랄 텐데, 호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내가 싸게 팔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싸게 팔아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뭐 마포나 성동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왜 싸게 팔아야 될까요? 지금 라고 생각해 보면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싸게 팔아야 됩니다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는 어렵고 뭔가가 더 나오면 정부가 무언가를 더 하면 그러면 아마 반응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 입장에서는 딱 이겁니다. 그냥 잠깐 좀 멈춰,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특별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시간을 조금 지나고 나면 자, 우리가 멈출 만큼 멈췄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시작한다 하면서 또 이제 거래가 될 겁니다. 왜냐면 누군가 또 돈을 모아가지고 와서 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호가가 안 내려간 상태에서 뭐 약간 일부 조정은 있겠지만 누가 또 이제 실거래 찍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이 대출 규제로도 이거는 팔리는구나 라고 이제 누가 또 인증 마크를 찍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 이 가격 이하로 안 팔아도 되겠네 라고 이제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아마 정부도 이걸 모르진 않기 때문에 뭔가를 하긴 해야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뭔가를 하긴 해야 된다. 그게 제가 아까 말한 매도자들이 팔고 싶어지게, 매도자가 조금 싸게라도 팔고 싶어지게 만들 만한 그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게 과거에는 세금이었거든요. 세금을 늘리겠다. 너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세금 때리겠다. 너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팔아도 세금을 때리겠다. 사도 세금을 때리겠다. 그러니까 사지도 팔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게 하겠다. 약간 이상한 논리로 했기 때문에 그래? 어차피 팔아도 세금 다 뜯기면 그냥 버티자. 이런 전략으로 사람들이 갔던 건데 이번 정부는 과거랑 다르게 하겠다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래? 그럼 내가 지금 파는 게 나한테 유리하겠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아마 규제를 할 확률이 높겠죠. 내가 지금 파는 게 1년 뒤에 파는 것보다 오히려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더 크네 라고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면은 보유세를 늘리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거래세 쪽에서는 뭐 딱히 많이 안 건드리는 정도라고 만약에 하면은 안 그래도 좀 팔려고 했는데 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파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 그 절묘한 지점을 어느 정도로 이제 잡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내부적으로 얘기 많이 하고 있겠죠. 내부적으로. 근데 그러면 보유세 늘리게 하고 그럼 거래세는 안 건드리면 집값이 잡히냐? 안 잡힐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도 잡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집을 산 사람은 그 보유세를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자가 그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그냥 소유자가 바뀌는 것 뿐인 거죠. 소유자가 바뀌는 거지 그런다고 해서 집값이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집값은 언제 내려갑니까? 옆에 빈집을 계속 지어주면 됩니다. 신축을 계속 지어주고 뭐 더 좋은 집을 지어주고 하면은 당연히 기존의 구축들은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신축이 계속 공급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로 보면은 우선 대출 규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세금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일부 매물을 좀 나오게 하면서 시간을 또 벌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을 번 거를 어떻게든 공급까지 이어가는 요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1, 2, 3단계를 최대한 빠르고 잘 설계된 플랜으로 짜주면 되는데 이게 잘 짜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렵고 현 정부가 그 플랜을 잘 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착착착 갈까요? 대출 규제, 세금 조정, 그다음에 대규모 공급 이렇게 갈 건가? 아니면은 중간에 우당탕탕 뚝딱뚝딱 삐걱삐걱 이거 뭐야? 이렇게 갈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유세 가자, 보유세 3% 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보유세가 올라가면은 집값이 잡혀요. 보유세 올라가면 집값 어느 정도 잡힙니다. 지금같이 막 폭주는 못해요. 이 3%까지 막 하면. 근데 종부세를 3%라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취득세 최강국, 보유세 최강국, 양도세 최강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압도적 1등으로 부동산에다가 세금을 걷는 나라가 돼요. 지금도 OECD 최고거든요. OECD 최고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2021년까지 통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2021년까지. 왜냐하면 22년도부터는 OECD에서 1등이거든. 22년, 23년부터는 OECD 1등이 됩니다. 거의 뭐 최고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 10년을 가지고 있어. 10년을 가지고 있다가 팔면 우리나라가 제일 세금을 많이 떼갑니다. 살 때 세금 떼가, 보유세로 떼가, 양도세로 엄청 떼가거든요. 그래서 외국은 보통 취득세와 양도세가 거의 없고 보유세가 높아요. 그러니까 네가 팔든 사든 상관 안 해. 가지고 있는 놈들은 세금 내라. 이게 지금 보통의 선진국이거든요. 나는 네가 안 팔아도 되고 사도 되고 뭐 몇 개를 사도 상관없어. 근데 너가 가지고 있는 애들은 하여간 나한테 세금 내. 이게 제일 어찌 보면 합리적인 거예요. 왜냐면 소유자는 마음대로 바꿔도 되거든. 어차피 정부는 세금만 따박따박 거두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했어요. 이게 너무 초고속 성장을 하던 나라다 보니까 그렇게 보유세를 걷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고 어차피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 확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 때도 세금을 걷고 보유할 때는 안 걷고 팔 때 세금을 많이 걷었는데 이게 또 이제 부작용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팔 때 세금을 너무 많이 걷으니까 사람들이 팔질 못해요. 팔고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이나 뭐 이렇게 좋은 동네 사는 사람들은 한번 들어가서 알박기를 하는 겁니다. 전 국민의 알박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매물이 안 나오니까 나오는 물건을 또 비싸게 사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고 또 지방 사람들도 사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긴 해야 돼요. 바꾸긴 해야 돼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건 저는 찬성이거든요. 이거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말고 더 좋은 부동산 관련 세금 체계는 없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이제 잘못 풀리면 취득세랑 양도세는 그대로 높은데 보유세만 올리는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또 이제 난리 나는 거지. 난리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좀 약한 사람들은 집을 팔 것이고, 그러면 그 집이 다 같이 싸지냐?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정도 보유세는 낼 수 있는데 하면서 이제 부자들이 또 그걸 또 사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거주하러 또 막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매물이 안 나와. 매물이 안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공급 없이는 안 돼요. 공급 없이는 답이 없어요. 뭐 월세를 올려서 세금을 전가한다. 이것도 어느 정도 되죠. 어느 정도는 세금 전가가 되지만 제가 옛날에 그 논문을 찾아봤는데 세금 전가가 전부가 되는 건 아니고 한 6에서 70% 정도? 6, 70% 정도는 어느 정도 전가가 되지만 3, 40% 정도는 주인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정부는 땡큐죠. 뭐 세금을 올리면 어쨌든 임차인도 좀 십시일반 내고 집주인도 십시일반 내니까 내 입장에서는 뭐
누구한테 받든 상관없잖아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 근데 거래세랑 양도세를 낮춰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해야 되는데 국민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거 낮추지 말래. 부자 감세라고 낮추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에서는 보유세만 올리는 거 좀 미안한데 이게 취득세랑 양도세를 좀 낮춰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국민들 대다수가 아니 그래 낮추지 말래. 취득세도 높이고 양도세도 높이고 보유세도 높여. 저 부자들한테 막 계속 걷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알았어, 땡큐 하면서 막 그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자들이 막 세금을 막 내고 있어. 막 어떻게 됐네. 그러니까 이거 전세 줘도 의미 없다. 월세 줘도 의미 없다. 들어가 살자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실거주 했잖아요. 토어제도 하고 막 하니까. 그래서 지금 5년 전 대비 강남, 잠실, 마포 이런 데 보면요. 부자들이 엄청 모여 살아요, 지금. 엄청 모여 사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동네 살아본 분들, 그 동네에 한 5년 이상 살아본 분들은 지금 다 체감합니다. 5년 전에 우리 동네에 이렇게 포르쉐가 많지 않았는데 우리 동네에 왜 이렇게 페라리가 돌아다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장난 아닙니다. 이 부자들이 모여 사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가지고 순식간에 다들 모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안 생기냐? 생기죠. 왜 안 생깁니까? 무조건 생기죠. 부자들이 모여 살면은 그 사람들이 뭐 그래 우리는 세금 내고 그냥 뭐 우리 나머지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 내고 우리 희생합시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여기서 어떻게든 개발시키고 막 합니다. 그래서 더 양극화가 이제 심해지는 건데, 이런 얘기는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동산 쪽은 정말 복잡해져가지고 뭐랄까요? 한 10시간 정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A부터 Z까지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막 들어요. 근데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고. 그렇게 설명해도 안 들으셔. 대부분은 안 듣고요. 뭐가 문제냐, 막 더 올려라. 세금 막 더 올려야 된다. 막 보유세 막 5% 가야 된다. 막 보유세 5% 올리자고 막 3%도 모자라다. 뭐 이런 분들도 많고. 그렇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6월 14일에 동탄집 계약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누구한테도 집 산 거 말하지 말라고 해서 벽한테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데다가 이제 자랑하시면 됩니다. 집 산 거 이제 고생 엄청 많이 하셨고, 실제로 이제 몸도 고생하지만 마음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뭐 동탄 쪽은 당장은 막 엄청난 상승세가 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그거보다 조금 위쪽까지는 지금 약간 온기가 막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탄도 소위 말하는 이제 제일 좋은 그런 단지들은 약간 좀 이제 반응도 오고 있으니까 뭐 타이밍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동탄 1이냐 2냐 요게 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망포 힐스테이트 계약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요즘에 이제 집 사는 분들이 꽤 많고, 특히 이제 그 10억 이하의 집들이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뭐 기사들마다 막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기사는 뭐 많이 샀대, 근데 어떤 기사는 또 하나도 안 샀대, 뭐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꽤 여러 지역들을 좀 보고 있는데, 꽤 여러 지역들 중에서 상당히 그래도 투자 가치가 좀 있어 보인다 싶은 동네들은 지금 어김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지금은 살만한 단지들은 올라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맞는 것 같고요. 모든 단지가 다 오르냐?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좀 좋아하는 인지도 있는 동네들은 지금 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폭등 뭐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대출 규제가 그 뭐 6억 이하에 적용되는, 뭐 9억까지도 적용되는, 어쨌든 디딤돌, 뭐 보금자리, 뭐 신생아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적게는 몇 천, 많게는 막 1억까지 한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영향이 없진 않죠. 그래서 지금 왜 저희 집은 5억인데 왜 안 올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5억대들도 대출 규제를 또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대출 규제를 안 맞은 가격대가 뭐냐면 한 8억에서 12억 사이, 요 정도가 지금 대출 규제를 안 맞은 거죠. 뭐 복잡하게 설명하면 끝도 없지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6월 27일 전과 이후에 큰 차이가 없는 구간이 8에서 10억대고, 6억 이하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맞긴 맞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8에서 12억 뭐 요 사이들은 뭐 바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6억대들도 좀 반응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다려 보시면은 아마 돈 모아가지고 또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규제의 흐름이 어떤 그 하나의 결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밑에서 거래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 집을 판 사람이 있겠죠. 그 집을 판 사람은 또 고위급의 집을 또 사러 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어쨌든 이제 아래에서 올라오는 풍선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이다. 수도권 내에서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집을 사고 바로 집값이 오르면 마음의 평화가 오긴 해요. 근데 뭐 그런 걸 떠나도 내 집을 마련하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반포에서 전세를 사는 것과 동작구에서 실거주를 하는 것과 여러분들은 뭐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으세요? 뭐가 더 나을까요? 물론 뭐 반포에 전세 사는 게 뭐 나쁜 건 아닌데 무주택자로 좋은 동네에서 전세 살기, 유주택자로 실거주로 중상위 동네에서 살기 둘 중에 뭐가 더 좋은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실거주가 나아요. 네. 후자가 더 낫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성적인 판단을 통한 내 능력이 결정되면 거기서 적절한 걸 산다. 적절한 걸 사는 게 맞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동네 가서 살다가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내 능력이 너무 좋은데 너무 나쁜 집에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나쁜 집에서 사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또 이상한 좀 객관화가 안 되는 케이스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얘기하고 있지만 벌써 한 5년도 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연봉의 10배가 최대치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연봉의 5배 정도가 거의 노 리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맞벌이로 한 1억 번다 그러면은 한 5억 정도에 살면은 그냥 아무 리스크가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10억 정도에 얻었다 그러면은 뭐 이제 뭐 약간 빡빡한 정도 얻은 거고 15억, 20억 이거는 이제 목숨 걸고 하는 투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동네 가서 살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득을 높이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득을 높이고 싶어요. 연봉은 세전 기준인가요? 본인이 난이도를 높이고 싶으면 세전으로 하시면 되고 난이도를 낮추고 싶으시면 세후로 하시면 되겠죠. 세전, 세후는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대출금 포함인가요? 그렇죠. 대출도 이제 고려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반적으로 갭이든 뭐든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게 제가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내놓은 수치입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10배가 맞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안 바뀌었다. 뭐 우리나라가 뭐 상황이 많이 바뀌면 뭐 9배든 11배든 뭐 바꾸겠지만 아직까지는 10배가 적절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실거주든 뭐 보유든 다 똑같습니다. 저는 연봉의 10배 정도가 우리 부부한테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최대치다라고 보고요. 15배, 20배 정도 가면은 이제 투자자의 영역으로 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망할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예전에 30배 넘게 썼어요. 제가 옛날에 그 하우스 푸어의 시절 때 여러분들 대다수가 집 사면 미쳤다라고 말할 때 그때 제가 연봉에 한 30배 좀 더 썼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집을 안 살라고 하니까. 제발 집 좀 사주세요라고 막 하던 시절이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썼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주기만 해봐라 내가 또 쓸 거야 막 이러시는데 절대 못한다. 지금 뭐 과거로 돌아가면 제가 막 할 거예요 막 하시는데 절대 못합니다. 그때 그 살벌하던 분위기 때 할 수 있다? 이거 쉽지 않은. 그 2012년도에 예시를 들어보면요. 2012년도에 제가 그때 이미 뭐 한 20채 넘게 있었거든요. 아파트가. 20개 넘게 있었는데 그때 제 주변에서 저주를 하는 그 빈도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가장 강력했어요. 2012년도에. 왜냐면 2012년도가 분위기상으로는 최악이었어요. 2014년도가 그 통계상으로는 제일 저점인데 2012년도가 그때 이제 막 이명박 대통령 막 그때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우스 푸어 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서울에 그 막 그 음마 아파트 막 반토막 나고요. 그리고 언제였지? 막 그때부터 막 이제 서울에 막 미분양 나고. 그러니까 지금의 딱 대구 분위기라고 보면 돼. 지금의 그러니까 작년 대구가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울이 막 대구 같은 분위기였어. 막 집 사면 망한다. 막 그때는 뭐 전세 살아야 되는 전세가 이렇게 쌀 수가 없어요 하면서 막 서울에 전세 사는 분들이 그때 그 무주택이셨던 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조롱하는 수준이 아니었어. 그때는 뭐냐면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막 어떡해요. 막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막 놀리지도 못하던 시절이 12년도거든요. 12년도, 13년도. 그러니까 그때는 유주택자라고 하면 다들 불쌍하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 막 이런 얘기들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막 부모님들이 막 자녀들한테 막 화내고 막
집 팔으라고 했잖아 내가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너 이럴 거면 너 아빠랑 연 끊자 막 하면서 막 진짜 집을 가지고 있다고 막 연을 끊으려고 막 했다니까. 그때는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왜냐면 그게 2002년 3년부터 2007년까지 집값이 지금처럼 미친 듯한 폭등이 한번 있었거든요. 딱 그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그 수준의 이게 똑같이 노무현 정부 때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하면서 막 미친 듯이 서울이 올라가지고 막 그때는 서울 집값이 막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막 정부도 막 이런저런 막 세금 규제하고 막 다 해도 안 되고 막 이랬는데 2008년, 2009년 막 금융위기 오면서 한번 또 쭉 빠지고 2009년, 2010년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요. 그러면서 2011년, 12년에 다시 빠지니까 혹시나 했던 기대감마저 없었던 때였거든요. 12년도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뭔가 가지고 있으면 뭐 그냥 막 죄인이에요. 근데 제가 20개도 더 가지고 있어요. 뭐 지방의 아파트였지만 20개도 더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저를 그냥 거의 뭐 미친 인간 취급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 상종을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상종을 잘 안 하려고 했고요. 그냥 얘랑 엮여 있으면 뭔가 좀 자기한테 피해 올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 좀 주변에서 좀 이상한 애들이 있잖아. 정확하게 보면은 막 쟤는 좀 안 될 것 같아. 뭐 쟤 저러다 망할 텐데 괜히 뭐 굳이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을까? 말하면 막 뭐 집 샀다고 그러고 뭐 대출이 엄청 많다고 그러고 그때도 이자가 막 5%가 넘었어요. 이자 5.5 막 이랬거든요. 이자 5.5, 6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돈 벌면 다 이자 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축도 거의 안 됐죠. 그때는 당연히 저축이 안 되죠. 저축 안 되고 이자로 거의 다 내고 뭐 용돈도 거의 안 쓰고 거의 90% 막 저축하고. 그러니까 돈 벌어서 다 저축해가지고 이자로 나가고 뭐 조금 돈 모이면 또 집 사고 뭐 전세금 올려받은 거 집 사고. 근데 집 사면 망한다고 모두가 말하던 시절 때 집을 계속 늘려. 집을 막 계속 늘리고 있어. 그러니까 막 미친 인간인 거지 어찌 보면은. 맞죠? 이자가 지금 얼만데 또 IMF 온다고 하는데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제가 그때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때 제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제 연봉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벌었거든요. 물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얼마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 연봉에 막 몇 배씩을 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와 이게 너무 돈이 되는데 너무 돈이 되고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 라고 확신에 차 있는 상태. 근데 주변 사람들은 나를 막 다 말리고 미쳤다 그러고 쟤랑 상종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할 수 있다고요? 저는 100명 중에 한 5명 봅니다. 100명 중에 5명 정도는 그게 가능한데 대다수는 못해요. 그러면 언제 여러분들이 95명이 할 수 있냐? 95명이 언제 할 수 있냐면 6월 초 같은 분위기. 6월 초 같은 분위기면은 100명 중에 95명이 합니다. 100명 중에 95명이 하고요. 그럴 때 항상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고 세금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과 같은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못해요. 결국에는 돈을 못 벌고요.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 망하든지 돈을 벌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망할 각오를 하지 않고 부자가 될 방법이 있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코인으로 뭐 50억 벌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주식으로 100억 벌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망할 각오를 한 거거든요. 망할 각오하고 실제 망해 보기도 하고 뭐 망할 위험이 너무 많았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공통점이 뭐냐면 남들이 미쳤다고 할 때 뭘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벌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들이 미쳤다고 말할 때 같이 미쳤다고 욕해놓고서는 그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하면 또 욕을 해. 그러니까 욕하기 원툴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욕하기 원툴밖에 없어. 그러니까 남이 잘 된 것도 욕하고 싶고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갔으면 그때 같이 했으면 되잖아요. 근데 같이 절대 안 해. 그러면서 아마 그때도 욕을 했었을 거라고. 제가 여전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요즘에 보시면 엄청 오르지 않았어요?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는데 알트코인들도 많이 올랐더라고. 근데 이 알트코인 판을 보잖아요. 비트코인 판을 보면은 욕하는 사람들밖에 없어. 95%는 욕밖에 안 해요. 그리고 한 5% 정도는 돈 투자를 해서 좀 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망한다고 하고 막 욕하고 막 다 떠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소수거든요.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근데 요 소수의 사람들이 돈 벌었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이거는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뭐 다 똑같아요. 항상 다 똑같아요. 저는 그거를 알고 나서는 이제 투자라는 개념이 조금 보이더라고. 이런 거구나.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 다수가 망한다고 하는 것들 중에서 거기서 어떻게 쓸만한 걸 찾는 거구나. 이런 거야. 아니면 남들은 진짜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1도 모를 때 내가 엄청난 공부를 통해서 두려움을 뚫고 확신을 갖고 뭔가를 투자할 때. 뭐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 10,000원 할 때 못 산 게 한이에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00원에 샀어도요 1,200원에 팔았어요. 100% 팝니다. 1,500원에 팔았을 거야. 조금 버텼으면 1,1,500원쯤 팔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 벌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걸로 15%나 벌었네 하면서 그걸로 아마 피자 사 먹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10,000원에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지금까지 1억 5천까지 버틸 수 있었냐? 절대 못해. 여러분들은 절대 못해요. 나도 못해. 저도 못합니다. 왜? 제가 그걸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모두가 나를 욕하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때 2011년, 12년, 13년 때 너무 힘들었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발 집을 팔아라. 제발 좀 팔아라 너. 막 왜 그러냐. 제발 좀 팔고 전세를 살면 안 되겠니? 막 하면서 막 제발 좀 집을 팔아라. 막 이거를 그냥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안 만나겠다 나는. 그냥 너네들을 안 만난다. 난 사람을 안 만나겠다 막 했었거든요. 왜냐면 뭐 모두가 나를 욕하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돈 모으고 막 열심히 투자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잔돈을 벌 수는 있어요. 잔돈을 벌 수는 있지만 큰 돈 버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재밌지 않습니까? 2달 전에 노원구 사라 그러면 욕하던 분들이 지금 노원구 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약간 그런 거 느껴지지 않아요? 2달 전에는 노원구 사라 그러면 제가 노원을 사야 된다고요? 저한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죠? 하면서 막 화내 옛날에. 뭐 제가 4월 달쯤 그때 가서 노원 사라 그러면 사람들 표정이 막 되게 안 좋았어요. 뭐래 저 새끼 뭐 이랬다니까. 근데 지금은 노원이라도 사야 되겠죠? 뭐 이런 생각들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거 보면은 그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이 아니야. 똑같아. 왜? 언론에서 노원이 올라간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야 될 것 같아. 사야 될 것 같은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원이 막 폭주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원 막 자고 일어나니 막 노원 집값 올라 뭐 이런 기사들 뜨잖아요. 그러면 100명 중에 95명이 노원 사러 갑니다. 이제 사러 가요. 조금 있어봐. 그럼 이제 노원 사러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국장도 마찬가지겠죠. 어찌 보면은 지금 뭐 저 PBR주가 오릅니다. 뭐 은행주 오릅니다. 뭐 이러면은 뭐 올라봐야 얼마나 올라 이러다가 막 쫙쫙쫙 올라. 막 뭐 이미 2배 올랐는데 뭐 더 올라간다고 하면 한 3배, 4배 올랐을 때 그때 가서 사시겠죠. 대부분. 이젠 끝도 없이 갈 거야 할 때 사러 갈 겁니다. 맞죠? 남들이 주저주저 할 때 사야 돼요. 남들이 주저할 때.